빨래방 쥐새끼. 너희는 늘 걸레 냄새가 나. 교실에 터진 웃음소리가 태호의 귀를 찢었습니다. 임경민의 조롱에 아이들이 킬킬거렸어요. 진짜 냄새 안 나? 세제 냄새. 미성년자 불법 고용 신고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별이 빨래에 단속반과 방송 카메라가 들이닥쳤어요. 태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 여기서 돈 받고 일해요? 아니에요. 그냥 도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카메라가 태호의 당황한 얼굴을 무자비하게 비쳤습니다. 뉴스에서는 미성년자 고용 의혹이라는 자막과 함께 모자이크 처리된 태호의 모습이 나왔어요. 병원 복도에서 태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더 버텼어야 했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나요? 14살 아이가 어떻게 거대한 개발사와 맞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이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천 차이나타운의 가파른 언덕길 끝자락에 작은 건물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에는 별이 빨래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낮에는 시계 수리소, 밤에는 빨래방으로 변신하는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10월의 찬바람이 언덕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는 가운데 한 아이가 무거운 봉지를 끌며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윤태호, 14살. 마른 체구에 너무 큰 점퍼를 걸친 모습이 바람에 휘청거렸습니다. 태호의 손은 차가워서 감각이 없었어요. 비닐봉지 속 젖은 옷들이 물기를 흘리며 발밑을 적셨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한 지 석 달째였죠. 고모 집에서 지내던 중 더 이상 눈치를 볼 수 없어 나온 지 사흘째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한계였어요. 젖은 옷을 입고 잠들 수는 없거든요. 별이 빨래 앞에 멈춰 선 태호는 망설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세탁기들이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죠. 그런데 돈이 없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봐도 동전 몇 개뿐이었어요. 문이 열리더니 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노혜령, 62.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두꺼운 스웨터를 입은 모습이었어요. 손에는 작은 시계 부품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얘야, 거기서 뭐하고 있니?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이 젖은 봉지를 향하는 게 느껴졌어요. 들어와. 추워 죽겠다. 혜령은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태호의 얼굴을 감쌌어요. 빨래방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시계수리 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말리자. 젖은 건 마음까지 썩게 해. 혜령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태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낯선 사람에게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오히려 당황스러웠죠. 돈이?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도 돼. 일단 옷부터 말려야지. 혜령은 태호의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젖은 옷들을 꺼내며 혀를 찼어요. 학교 체육복부터 평상복까지 모든 게 축축했거든요. 태호는 구석진 의자에 앉아 할머니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옷들을 분류하고 세탁기에 넣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시계 부품을 만지작거리는 걸 멈추지 않았죠. 학교는 안 가니? 다녀왔어요. 그럼 집은?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이라고 부를 곳이 애매했거든요. 어머니가 계신 병원도 고모네 집도 지금 이 순간의 자신에게는 온전한 집이 아니었어요. 혜령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금방 끝날 거야. 세탁기가 돌아가는 동안 혜령은 시계 수리에 몰두했습니다.
작은 태엽을 끼우고 톱니바퀴를 맞추는 모습이 마치 마법 같았어요. 태호는 그 손놀림에 빠져들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저런 걸 다 하세요? 오래 하다 보니 손이 기억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게임하고 비슷할 거야. 태호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전자기기를 좋아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혜령은 미소를 지으며 시계를 가리켰어요. 요즘 애들은 다 디지털이잖아. 그런데 너는 이런 거 궁금해하는 눈빛이야. 정확한 관찰이었습니다. 태호는 어릴 때부터 고장난 전자제품을 뜯어보는 걸 좋아했거든요. 어머니는 항상 걱정했지만 신기하게도 대부분 고쳐냈었어요. 드르륵. 세탁기가 멈췄습니다. 혜령은 젖은 옷들을 건조기로 옮겼어요. 따뜻한 바람이 돌기 시작하자 빨래방 안이 더욱 포근해졌습니다. 여기서 좀 쉬어도 돼요. 응, 괜찮아. 어차피 밤새 여기 있을 거거든. 태호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밤새 빨래방을 지킨다는 게 신기했어요. 위험하지 않으세요? 뭐가 위험해? 이 동네 애들 다 내가 키운 거나 마찬가지야. 혜령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벽에 붙은 사진들을 보면 여러 아이들과 함께 찍은 모습들이 가득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건조기 소리가 그치자 혜령은 따뜻해진 옷들을 꺼내 개어주었어요. 태호는 그 손길이 어머니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마워요. 고맙긴. 또 오면 돼. 태호는 따뜻한 옷을 품에 안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나가기가 망설여졌어요. 밖은 여전히 춥고 어두웠거든요. 혹시 내일도 여기 계세요? 매일 있어. 시계는 멈추면 안 되니까. 혜령은 태호의 마음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이가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다시 올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태호가 문을 열려는 순간 혜령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얘야, 전자제품 고치는 거 정말 좋아하지. 태호는 돌아봤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내일 와봐. 보여줄 게 있어. 그 말을 남기고 혜령은 다시 시계 수리에 집중했습니다. 태호는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고 밖으로 나갔어요. 언덕길을 내려가며 태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별이빨래의 불빛이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내일이 기다려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보여주겠다던 그것이 뭘까요? 태호는 따뜻한 옷을 꼭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별이빨래는 그날 밤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이튿날 오후 태호는 학교를 마치고 곧장 별이빨래로 향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며칠치 속옷과 양말이 들어 있었어요. 어제 혜령 할머니가 보여주겠다던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빨래방 앞에 도착하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문틈 사이로 하얀 종이들이 덕지덕지 끼워져 있었어요.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마치 깃발 같았습니다. 태호는 조심스럽게 종이들을 뽑아냈어요. 전기료 미납 고지서, 가스료 독촉장, 건물 관리비 연체 통지서, 빨간 글씨로 최종 경고라고 적힌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어요. 붉은 색깔의 두꺼운 종이였죠. 안전위험 등급 통보서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배수관 부식으로 인한 누수 위험, 전기 판넬 노후화로 인한 화재 위험이 확인되어 7일 내자진 폐업하지 않을 시 강제 영업 정지 조치를 취한다. 태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제 그토록 따뜻했던 이곳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니요. 문이 열리며 혜령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어깨가 처져 보였어요. 손에는 또 다른 고지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태호는 붉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혜령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래도 이번엔 진짜인가 봐. 진짜요? 몇 달 전부터 이상하더라고. 갑자기 전기세가 2배로 나오고 배수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혜령은 태호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빨래방 안쪽 구석을 가리키더니 말을 이었어요. 저기 봐. 벽지가 계속 젖어. 정말로 벽 한쪽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배관이 있을 만한 곳도 아니었거든요. 태호는 젖은 벽 근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자기기를 만질 때처럼 본능적으로 손이 움직였어요. 벽지를 조심스럽게 뜯어보니 뒤에서 미세한 전선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원래 있던 거예요. 그런 건 없었는데. 혜령도 신기한 듯 다가왔습니다. 태호는 전선을 따라 추적해 봤어요. CCTV 본체까지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CCTV 확인해 볼게요. 태호는 능숙하게 CCTV 조작판에 접근했습니다. 평소 게임할 때 익힌 전자기기 조작 실력이 발휘되었어요. 몇 번의 버튼 조작만으로 지난 며칠간의 영상을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었어요. 새벽 시간대에 정장 입은 남자들이 건물 주변을 돌아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측정기 같은 걸 들고 벽면을 이곳저곳 대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이 사람들 아세요? 혜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곧 인상을 찌푸렸어요. 잠깐, 저 사람. 영상 속 한 남자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임상우, 45살 정도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었어요. 명찰에는 블루아버 개발 현장 총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작년에 왔었어. 건물 매입 제안하러. 그럼 이 사람들이. 태호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단순한 노후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때 전기 판넘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재빨리 전기 판넬을 열어봤어요. 복잡한 배선들이 뒤엉켜 있었지만 오랫동안 전자제품을 만져온 태호에게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요. 여기 외부에서 들어온 전선이 있어요. 태호는 스마트폰으로 배선 상태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압 측정기 앱을 실행해 데이터를 기록했어요. 며칠간의 전력 사용 패턴도 백업해뒀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새벽 시간대마다 정기적으로 외부 전압 스파이크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과부하를 일으키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뭐라고? 혜령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태호의 설명을 들으니 점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전기세가 갑자기 늘어난 거구나. 네, 그리고 이 전압 스파이크 때문에 배수관 펌프도 오작동하는 것 같아요. 태호는 더 깊이 조사해 봤습니다. 건물 지하로 내려가서 배수관 상태도 확인했어요. 정말로 인위적인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빨래방 문이 벌컥 열리며 정장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바로 CCTV에서 봤던 그 임상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루아버 개발 임상우입니다. 임상우는 명함을 내밀며 능숙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눈빛은 차갑더라고요. 혹시 안전점검 통보서 받아보셨죠? 받긴 했는데. 혜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상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혀를 찼어요. 역시 심각하네요.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태호가 열어둔 전기 판넬을 힐끗 보았습니다.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학생, 왜 함부로 전기 시설을 만졌나요? 위험해요. 임상우의 목소리에 경고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태호는 본능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조사하고 있었는데요. 조사는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학생이 함부로 건드릴 일이 아니죠. 임상우는 태호의 스마트폰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안에 결정적인 증거들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태호는 재빨리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클라우드로 백업을 완료했다는 메시지가 방금 뜬 상태였거든요. 할머니, 7일 안에 결정하세요. 자진 폐업하시면 이사비 정도는 지원해 드릴 수 있어요. 임상우는 혜령에게 서류를 건네고는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태호를 한 번 더 쳐다봤어요. 그 시선이 섬뜩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빨래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혜령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태호는 스마트폰 속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었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건 단순한 노후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별이 빨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어요. 태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석양이 언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증거들로 거대한 개발사를 상대할 수 있을까요? 태호의 어린 얼굴에 걱정이 깊어져 갔습니다. 사흘 뒤 별이 빨래에 진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전기공사업체 직원들이 몰려와 전기를 차단해 버렸어요. 그 뒤를 이어 수도 공사팀까지 나타났습니다. 점검 때문에 하루 정도 끊어야 해요. 작업복을 입은 남자는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혜령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관청 공문을 들이밀며 법적 절차라고 우겼거든요. 태호는 학교를 마치고 달려왔습니다. 전기도 물도 없는 빨래방은 을씨년스러웠어요. 혜령은 촛불을 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손님들이 다 돌아갔어. 정말로 빨래 바구니를 들고 왔던 주민들이 하나둘 발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동네 게시판에는 이상한 글들이 붙어 있었거든요. 불법 영업, 세탁 폐수 무단 방류, 소음 민원 다발 지역. 모두 익명으로 작성된 것들이었습니다. 태호는 직감했어요. 블루아버 개발사의 조직적인 작업이라는 걸 말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상우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이번에는 두꺼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할머니도 어려우실 텐데요. 임상우는 능글맞게 웃으며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봉투 속에서 돈다발이 보였어요. 보상금입니다. 자진 폐업하시면 이사비까지 합쳐서 5천만 원 드릴게요. 혜령은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팔 생각 없어요. 왜 그러세요? 이 돈이면 어디서든 새 가게 차릴 수 있어요. 임상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혜령이 버티고 있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시장 입구 복합상가 착공 승인이 이달 말까지였는데 빨래방이 마지막 저항 거점이 되고 있었어요. 할머니, 현실을 보세요. 전기도 물도 없는데 어떻게 장사해요? 복구될 거예요. 언제요? 일주일? 한 달? 그동안 손님들 다 떠나면 어쩔 건데요? 임상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악성 댓글들이었어요. 별이 빨래를 비난하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미 여론도 안 좋아졌어요. 계속 버티면 더 힘들어질 뿐이에요.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게 정당한 일일까요? 상우님, 그만해요. 임상우는 태호를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학생은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어른이라고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현실이란 게 있어. 임상우는 봉투를 다시 해령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소리를 낮췄어요. 할머니, 마지막 제안이에요. 거부하시면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협박의 뉘앙스가 선명했습니다. 해령은 봉투를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어요. 5천만 원이라는 돈은 분명 큰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이디어? 야간 셀프 세탁 클래스요. 전기 없어도 손빨래하는 법 가르쳐주고 무료로 담요도 대여해주는 거예요. 태호의 제안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임상우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요. 영상이랑 영수증, 주민들 후기까지. 정상 영업한다는 증거를 차곡차곡 쌓는 거죠. 해령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태호의 말에는 절망적인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담겨 있었어요. 임상우는 비웃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네. 전기도 없는데 무슨 장사야. 촛불로도 충분해요. 옛날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태호는 단호했습니다. 임상우는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후회하지 마요. 정말로. 그 말을 남기고 임상우는 나가버렸습니다. 봉투는 그대로 테이블에 남아 있었어요. 해령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태호야, 할머니 얘기 좀 들어볼래? 네. 할머니가 왜 이 빨래방을 지키려고 하는지 말이야. 해령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촛불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참 힘들었어. 시계 수리로만은 생활이 안 됐거든. 해령은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 이 빨래방을 인수했지. 처음엔 그냥 돈벌이였는데 하다 보니 알겠더라고. 뭐려? 빨래는 사람을 다시 세우는 의식이야. 더러워진 걸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할 용기를 주는 거야. 해령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호는 그 말이 자신에게도 해당된다는 걸 느꼈어요. 젖은 옷을 안고 왔던 그날 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어. 여기서 새 출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태호는 결심했습니다. 해령 할머니를 도와야겠다고요. 이튿날부터 태호의 야간 셀프 세탁 클래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온 주민 몇 명뿐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대학생 김민호는 세탁기 없이도 옷을 깨끗하게 빨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독거노인 박순자 할머니는 손빨래하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것도 모르네.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빨아요? 세대를 넘나드는 대화가 촛불 아래서 이어졌습니다. 태호는 모든 순간을 카메라로 기록했어요. 주민들의 진짜 목소리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상황이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야간 소음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경찰이 와서 조사했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신고가 들어왔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어요. 태호는 확신했습니다. 블루아버에서 조직적으로 회방을 놓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개발사 제안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동네 전체가 발전하는 게 좋잖아. 일부 주민들은 재개발을 찬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해령과 태호는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별이 빨래는 더욱 을씨년스러워졌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어요. 태호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작은 저항이 거대한 자본의 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끝없는 방해, 공작 속에서도 버틸 수 있을까요? 혜령은 5천만 원이 든 봉투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유혹과 신념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태호 혼자만이 빨래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에 너무 큰 짐을 진 채로 말이에요. 너희는 늘 걸레 냄새가 나. 월요일 아침 태호는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갑자기 멈췄어요. 시선들이 모두 자신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뒷자리에서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임경민이었어요. 15살 임상우의 아들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편이라 인기가 많았죠. 그런데 성격은 아버지를 닮아 교활했어요. 야, 빨래방 쥐새끼. 임경민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태호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짜 냄새 안 나. 세제 냄새, 걸레 냄새 같은데. 너희는 늘 걸레 냄새가 나. 임경민의 말에 교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대항할 수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임경민이 친구들과 함께 태호를 둘러쌌어요. 야, 진짜 궁금한데. 그 할머니랑 뭐 하는 거야? 빨래 가르쳐 주신다니까. 빨래요. 하하. 요즘 누가 손빨래 해? 임경민은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미성년자 불법 노동 의혹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거 내 얘기지. 유명해졌네. 태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글 내용을 보니 온통 거짓이었어요. 태호가 강제로 일을 시키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글을. 모르지. 근데 사실이잖아. 학교 끝나면 매일 거기 가고. 임경민의 말에는 악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들은 얘기를 바탕으로 태호를 괴롭히고 있는 거였어요. 그날 오후 별이 빨래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구청 단속반과 함께 방송국 카메라까지 들이닥쳤어요. 미성년자 불법 고용 신고를 받고 나왔습니다. 단속반장은 공문을 들이밀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카메라가 태호와 혜령을 번갈아 비췄어요. 저희는 그런 거 안 해요. 혜령이 당황해서 말했지만 단속반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리고 온 것 같았어요. 학생, 여기서 돈 받고 일해요. 아니에요. 그냥 도와드리는 거예요. 태호는 억울했지만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야간 클래스도 동네 어른들과의 교류도 모두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봐졌어요. 할머니, 이런 건 조심하셔야 해요. 아동보호법 위반이에요. 단속반장의 경고가 끝나자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할머니, 정말 아이를 고용한 적 없으세요? 없어요. 우리 태호는 그냥. 혜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뉴스에서는 이상하게 편집되어 나왔어요. 혜령의 당황스러운 표정과 함께 미성년자 고용 의혹이라는 자막이 깔렸습니다. 태호의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되어 방송됐어요. 그날 밤 혜령은 계속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루 종일 들이닥친 일들이 너무 버거웠어요. 태호야, 미안해. 할머니 때문에 내가 고생하네.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태호는 혜령을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며칠 뒤 혜령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계속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때문에
현기증이 심해졌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혜령은 빨래를 개다가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혜령은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일어서려고 해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태호는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혜령을 부축하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차가웠습니다. 태호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현상입니다. 며칠 안정을 취하면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신이 없었어요. 모든 게 자신 때문인 것 같았거든요. 복도 끝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만약 자신이 처음부터 개입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혜령 할머니가 조용히 보상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내가 더 버텼어야 했는데. 태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14살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책임감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계속 괴롭힘을 당했고 동네에서는 수상한 시선을 받았어요. 이제 혜령 할머니까지 쓰러졌습니다. 모든 게 틀어져 버린 것 같았어요. 태호는 병원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언덕 위 별이빨래가 까마득히 보였어요. 불빛도 꺼진 채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태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분노였습니다. 무력감에 짓눌려 있던 마음에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임상우와 그 아들, 그리고 거짓 뉴스를 퍼뜨린 사람들,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한 할머니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었어요.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혜령 할머니가 지키려 했던 것들, 그 모든 의미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어. 작은 목소리였지만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절망 속에서 피어난 의지의 불꽃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태호의 얼굴을 밝게 비쳤습니다. 어린 얼굴이었지만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시계의 심장. 병원에서 돌아온 태호는 빈 빨래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혜령 할머니는 이틀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촛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벽에 걸린 낡은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초침이 멈춰 있었어요. 그 순간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하기 전 함께 시계를 고치던 일요일 오후였어요. 태호가 7살 때였습니다. 태호야, 시계가 왜 멈춘 것 같아? 어머니는 부드럽게 물어봤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시계를 들여다봤어요. 건전지가 없어서요. 맞아. 그런데 건전지만 갈면 될까? 어머니는 시계를 열어서 내부를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톱니바퀴들이 얽혀 있었어요. 고장난 시계도 심장만 살리면 다시 간다. 심장이요. 응, 템이라고 해. 이 작은 부품이 모든 걸 움직이게 하는 거야. 어머니의 손가락이 작은 부품을 가리켰습니다. 그때 태호는 알았어요. 겉으로 보이는 문제와 진짜 원인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말이죠. 태호는 기억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별이빨래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걸 말이에요. 겉으로는 노후화 때문인 것 같지만 진짜 심장은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호는 손전등을 들고 지하 배수실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축축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혜령 할머니도 잘 내려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배수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그런데 벽면에서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래된 타일 조각들이 남아 있었어요. 별자리 무늬가 새겨진 푸른색 타일이었습니다. 1930년대 스타일로 보였어요. 공중 목욕탕이었구나. 태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 건물이 원래 동네 목욕탕이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벽화 일부가 아직도 남아있는 걸 보니 정말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손전등을 더 비춰보니 구석에 낡은 전기암이 보였습니다. 쇠로 된 덮개에는 여러 겹의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봉인 테이프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태호는 조심스럽게 전기암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배선들이 엉켜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벽면에 연필로 그려진 낡은 도면이었어요. 도면을 자세히 보니 원래 배선 계획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1960년대쯤 그려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현재 배선과 비교해 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상해. 태호는 스마트폰으로 도면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선 상태도 함께 찍었어요. 두 개를 비교해 보니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원래 도면에서는 각 라인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여러 라인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었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과부하를 만들기 위해 엮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태호는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벽면 곳곳에서 최근에 드릴로 뚫은 흔적들이 발견되었어요. 새로운 전선들이 기존 배선에 억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손댔어. 확신이 섰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후화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고의로 전기 시스템을 망가뜨린 거였습니다. 태호는 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연결 부위에서 납땜 흔적도 발견했어요. 전문적인 작업이었지만 원래 설계를 무시하고 강제로 연결한 티가 났습니다. 배수관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도면과 다르게 인위적으로 막힌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의 흐름이 이상해지고 누수가 발생한 거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기록한 태호는 지하실에서 나왔습니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다시 끌어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분노였습니다. 무력한 분노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분노였어요. 태호는 스마트폰 속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던 시계의 심장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별이빨래 문제의 진짜 원인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이제 증명할 수 있어. 태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만으로는 안 됐어요. 이제 추적해야 할 때였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태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절망이 없었어요. 대신 날카로운 집중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혜령 할머니에게 진실을 알려드려야 했어요. 태호는 손전등을 끄고 지하실 입구를 정리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이곳을 조사했다는 걸 모르게 해야 했거든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태호는 백업해둔 CCTV 영상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어제 지하실에서 발견한 증거들과 연결점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평소 게임할 때 쓰던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야간 시간대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세밀하게 분석했어요. 화질이 떨어져서 잘 보이지 않던 부분들을 보정해 나갔습니다. 명암을 조절하고 노이즈를 제거하자 점점 선명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새벽 2시경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건물 뒤편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확대해 보니 전기 계량기 근처에서 작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태호는 더 세밀하게 보정했습니다. 작업복 가슴팍에 작은 로고가 보였어요.
여러 번 보정을 반복하자 글자가 읽혔습니다. 대한전기설비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블루아버 협력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역시 태호는 확신했습니다. 임상우가 자신의 협력업체를 동원해서 고의로 전기시설을 조작한 거였어요. 더 중요한 건 시간이었습니다. 작업 시간과 전압 스파이크가 발생한 시간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새벽 2시 10분에 작업이 시작되었고 2시 15분에 첫 번째 스파이크가 기록되었습니다. 태호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지하실 사진, CCTV 영상, 전압 로그 데이터. 이제 법적으로 대응할 만한 근거가 충분했어요. 그런데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태호는 동네 세입자 모임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떠올렸습니다. 박정민 변호사였어요. 40살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평소 동네 법률 상담을 무료로 해주곤 했어요. 태호는 박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작은 건물 2층에 있는 소박한 사무실이었어요. 학생, 무슨 일이야? 박 변호사는 태호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별이빨래 사정을 알고 있었거든요. 태호는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사진들과 영상, 그리고 데이터 분석 결과까지. 박 변호사는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증거네.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이 정도면 충분해. 박 변호사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감정인과 함께 긴급 현장 감정을 신청했어요. 증거 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법원 감정인이 별이빨래에 도착했습니다. 전기시설 전문가였어요. 태호가 발견한 지하실 배선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인위적이네요. 원래 설계와 완전히 다르게 연결되어 있어요. 감정인의 말에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감정서 작성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감정인이 지하실 벽화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1930년대 작품인 것 같은데요. 감정인은 벽화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별자리 타일과 목욕탕 벽화가 거의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었어요. 혹시 문화재청에 신고하신 적 있나요? 태호와 박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화재 가치가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감정인은 즉시 구청 문화재과에 연락했습니다. 근대 생활사 자료로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틀 뒤 구청 문화재과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김영호 주무관이었어요. 30대 후반의 꼼꼼한 성격을 가진 공무원이었습니다. 정말 귀중한 자료네요. 이런 완전한 형태의 공중 목욕탕 벽화는 보기 드물어요. 김 주무관은 벽화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카메라로 꼼꼼히 기록했어요. 문화재 예비 등록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문화재로 등록되면 건물 철거가 불가능해져요. 개발 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했습니다. 소식은 금세 퍼졌습니다. 블루아버 개발사에도 전해졌어요. 임상우는 급히 구청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화재 등록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개발 계획은 일시 중단됩니다. 구청 담당자의 말에 임상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승진의 발판이 될 예정이던 현장이 오히려 리스크 현장으로 변한 거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개발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막대했거든요. 임상우는 책임을 추궁당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관리를 이렇게 했나? 문화재 조사도 미리 안 했고 상사들의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임상우는 해명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의 불법 행위가 드러날까봐 제대로 변명도 못했습니다.
더욱이 태호가 제출한 증거들로 인해 검찰 수사까지 시작될 기미가 보였어요. 업무 방해와 기물 손괴 혐의였습니다. 며칠 뒤 임상우는 별이 빨래 앞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정장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태호와 혜령이 임상우를 마주했습니다. 혜령은 병원에서 퇴원한 지 하루 만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미안합니다. 임상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만했던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회사에서 모든 걸 원상복구하라고 했어요. 전기시설도 배수관도. 임상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신의 커리어가 끝장났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태호는 임상우를 바라봤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결국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였습니다. 혜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요. 임상우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한때 승진과 성공을 꿈꾸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거였습니다. 태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언덕 아래 동네가 평화롭게 보였어요. 곧 별이빨래에도 다시 불이 켜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임상우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듯한 기색이 보였거든요. 한 달 뒤 구청 대회의실에서 공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별이빨래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자리였어요. 태호는 노트북과 자료들을 정리하며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구청 관계자들과 주민 대표들이 앉아 있었어요. 임상우도 변호사와 함께 자리에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태호는 앞으로 나가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곧 침착해졌어요. 준비한 자료들이 확실했거든요. 먼저 원래 배선도와 현재 배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태호는 스크린에 두 개의 도면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1960년대 원본과 현재 상태가 확연히 달랐어요. 참석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다음은 전압 로그 데이터입니다.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새벽 시간대마다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스파이크가 선명했어요. 자연스러운 노후화라면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 영상입니다. 태호는 프레임 복원 작업을 거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블루아버 협력사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작업 시간과 스파이크 발생 시간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우린 위험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연출했죠. 태호의 마지막 말에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구청장이 임상우를 바라봤습니다. 해명하실 게 있나요? 임상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대한전기설비 김현수 실장이었어요. 40대 초반의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실장님이 왜 여기에? 임상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실장은 박 변호사와 함께 앞으로 나왔어요. 진술하겠습니다. 김 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결국 자백하기로 결심한 거였어요. 임상우 총괄의 지시로 전기시설을 의도적으로 조작했습니다. 과부하를 유발하여 안전 문제를 만들라고 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임상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배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위적으로 막아서 누수가 발생하도록 했어요. 김 실장의 자백이 계속되자 임상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결국 임상우도 자백했습니다. 승진에 대한 욕심이 이런 일을 저지르게 했다고 털어놨어요. 청문회가 끝나자
후속 조치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임상우는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 검찰 수사에 넘겨졌어요. 블루아버 개발사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에 합의했습니다. 며칠 뒤 별이빨래의 전기와 수도가 완전히 복구되었습니다. 새로운 배선으로 교체되고 배수관도 말끔히 정리되었어요. 혜령은 오랜만에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별이빨래를 공영 빨래 지원소로 지정한 거예요. 저소득층 주민들의 세탁비를 지원하는 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좋은 일이네요. 태호는 기뻐했습니다. 혜령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원래 꿈꾸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거든요. 지하 공간도 새롭게 활용되기로 했습니다. 벽화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생활사 전시관으로 꾸몄어요. 한쪽에는 청소년 메이커실도 만들어졌습니다. 태호에게도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실력을 인정받아 청소년 공업 고등학교 전자가 편입 제안을 받았어요. 특기자 전형이었습니다. 정말 가고 싶어요. 태호는 혜령에게 상의했습니다. 혜령은 흔쾌히 찬성했어요. 내 재능을 제대로 키워야지. 전학 준비를 하면서도 태호는 저녁마다 별이빨래에 나왔습니다. 지하 메이커실에서 시계와 전자기기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형, 이거 어떻게 고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이 심장이에요. 태호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말을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시계의 심장을 찾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혜령은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자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게 큰 변화였습니다. 태호야, 고마워. 혜령은 종종 태호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더 많이 도와주셨어요.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진짜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어요. 몇 달 뒤 별이빨래는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생활사 전시관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메이커실에서는 매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임상우는 법정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려졌어요. 그는 매주 토요일마다 별이빨래에서 청소 봉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분위기가 누그러졌어요. 임상우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정말 미안했습니다. 임상우는 혜령과 태호에게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 그들은 너그럽게 용서해줬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태호는 새 학교 교복을 입고 별이빨래에 나타났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학교 생활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할머니, 저 잘 다녀올게요. 응, 열심히 해. 혜령은 태호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직접 수리한 회중시계였습니다. 이거 가져가. 태호는 시계를 받아들며 감동했습니다.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계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 별이빨래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빨래 도우러 온 주민들과 메이커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로 북적였어요. 태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언덕 아래 동네가 평화롭게 보였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태호의 마음은 설렘과 감사함으로 가득했어요. 빨래가 마르는 시간처럼 모든 아픔도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별자리 시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새 학교에 적응한 태호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전자과 수업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회로 설계와 마이크로 프로세서 다루는 법을 익히는 게 즐거웠어요. 그런데 태호에게는 특별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하 전시관에서 본 별자리 벽화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시계였어요. 별자리 시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계판 안에는 LED로 별자리를 구현했어요. 시간에 따라 다른 별자리가 반짝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래된 벽화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였죠. 정말 예쁘네요. 혜령 할머니는 태호가 만든 시계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기능적이면서도 예술적인 면이 조화를 이뤘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태호의 작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역 특산품으로 개발해보라는 제안까지 나왔어요. 정말 판매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충분히 상품성이 있어. 전자가 김철수 선생님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베테랑 교사였는데 태호의 재능을 아껴주고 있었어요. 몇 주 뒤 별자리 시계는 정말 지역 브랜드로 출시되었습니다. 인천 차이나타운의 특별한 기념품이 된 거였어요. 관광객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태호는 수익의 일부를 빨래 지원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혜령 할머니와 함께 운영하는 공영 빨래 지원소를 위해서였어요. 태호야, 내가 이렇게 성장할 줄 몰랐어. 혜령은 뿌듯해했습니다. 태호도 자신의 변화를 느꼈어요. 예전에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법을 알게 되었거든요. 어느 금요일 저녁 태호가 별이 빨래에서 메이커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빨래 바구니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경민이었어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봤습니다. 경민은 평소와 달리 수줍은 표이였어요. 빨래 좀 맡기고 싶은데 그냥 들어가면 돼. 할머니 계시거든. 태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경민이 여기까지 온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민은 들어가기 전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미안.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경민이 들어간 뒤 태호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자신도 그랬고 경민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혜령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빨래가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뭔데? 얼룩을 지우는 게 아니라 다시 입게 만드는 일이에요. 단순히 빨래만 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나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병원에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태호는 어머니에게 별자리 시계를 선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태호는 시계를 완성하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동안 배운 모든 기술을 총동원한 작품이었어요. 저녁 무렵 태호는 언덕길을 올라가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새로운 지식, 메이커실에서 아이들과 나눈 대화, 혜령 할머니와 함께한 저녁 시간, 모든 게 소중했어요. 별이 빨래에 도착하자 따뜻한 불빛이 맞아주었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리듬감 있게 들렸어요. 혜령은 시계 수리대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응, 수고했어. 태호는 혜령 옆에 앉아 숙제를 꺼냈습니다. 전자회로 설계 과제였어요. 복잡해 보였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별이 빨래는 더욱 포근해졌습니다. 간판에 네온 사인이 부드럽게 빛났어요. 세탁기에서 빨래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소리가 자장가 같았습니다. 혜령의 손끝에서는
수리된 시계가 틱-탁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언덕 아래 동네가 평화롭게 잠들어가고 있었어요. 집집마다 켜진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빨래가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만들듯이 삶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태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령은 고개를 들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나도 고마워. 태호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밤바람이 언덕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별이빨래 간판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 불빛 아래서 오늘도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함을 전해드렸다면 그 온기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눠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작은 얼룩과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별자리 시계의 바늘이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